어쨌든 여성으로서 의병은 참 드뭅니다. 우리 춘천 태생이에요. 윤희순 선생은. 그렇다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는 의병장까지는 안 했지만 동네에서 의병들 직접 모으고 훈련도 시키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 활동했던 데를 가봤습니다. 돈을 모아서 탄약도 만들고 이랬던 분이에요. 뭐 탄약을 만들어야 총을 쏠 거 아닙니까, 누가? 근데 이분도 지금 3등, 5등급 인가를 받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격이 낮아요. 품격 재조정이 좀 필요해요. 현재의 품격을 유지한다면, 품격을 없애버린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품격이 너무 낮아요. 심지어 시아버지부터 남편, 아들까지 3대에 걸쳐서 했어요. 자기 혼자만 한 것도 아니에요. 묘가 3대가 쫙 같이 있어요. 가보니까요. 이렇게 되면 한 집안이 없어져 버리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은 국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망가진 집안을 국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왜? 이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이니까. 우당 이혜영 선생 집 팔아서, 논 팔아서 서울 갈 때 그 현재의 살림으로, 현재 재산으로 한 사람은 6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친일파들이 본다면 저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조용히 먹고 살지 뭘 그걸 판다고 600억, 6억도 아니고 요즘 시가로도 600억을 팔아가지고 6형제가 만주를 간 겁니다. 단 한 분도, 형제들도 변절자도 없이 중간에도. 나는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런 분들 국립묘지 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런 데 인사할 게 아니라 왕복회장한테 인사를 가고, 효창원에 인사를 가고, 국립묘지도 가고,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중근 가문, 김구 가문, 석주 이상용 선생 가문,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 이런 가문들을 난 찾아가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는 이 터전이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나라를 찾으려고 집안의 물자와 인력을 쏟아주신 덕분입니다. 네, 가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다음에 선생님 대통령 나오세요. 네. 출마하세요. 나는 그렇게, 그게 대통령이지 무슨 전직 대통령. 뭘 잘한다고, 뭘 잘했다고. 보십시오. 노쇠, 구리 수집하고 화약 구입, 탄약 제조, 탄약 제조도 흔적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흔적이 있어요. 훈련시킨 훈련장까지는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 일정 때문에. 시부하고 남편 따라서 만주를 망명해요. 그야말로 아줌마가, 이 여인이 의병을 한 여성도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 여자 안중근. 그냥 한복, 옛날에 시골에 우리 무명 한복 입은 그냥 시골의 할매입니다. 할매. 암살에서는 전지현이 나오는 거기는 젊은 여자 아닙니까? 이 남자인 의사는 젊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을매병 때 돌아가셨어요. 전사했어요. 남편이 죽은 옷을, 피 묻은 옷을 껴입고 다녔어요. 그 정신을 보세요. 그 정신을. 1919년 3.1혁명 때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46살입니다. 그때 16이 아닙니다. 지금도 46 된 여자가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온갖 주변에 걸친 일이 많아요. 46이면 아직 애들 대학도 아직 안 다니거나 대학 다닙니다. 아직 애들 시닥거려야 애들 때예요. 근데 고향이 저 영양 안동 쪽입니다. 서울로 보따리 싸서 가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나서기 위해서. 서울에서 독립선수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만주로 가버립니다. 1926년에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기 위해서 몸에
폭탄과 총을 휴대해서 서울로 다시 내려옵니다. 만주에서. 근데 미수에 그칩니다. 왜 그치냐? 1926년이 이때 순종이 죽습니다. 창덕궁에서. 그래서 순종은 일제 때는 창덕궁 전하라고 했어요. 창덕궁이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순종이 죽으면 어쨌든 뭐 미우나 고나 총독부에 있는 고관들이 문상을 갈 거 아닙니까? 그 문상 가는 그 문이 지금은 저 현대사옥 있는 쪽 창덕궁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금호문이라고 있어요. 그쪽 문이 이쪽에 가면 서쪽 서문입니다. 창덕궁 서문.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이토 총독 오면은 총으로 쏘든 칼로 찌려서 해서 죽이려고 그 앞에 기다리고 이제 숨어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막 경찰이 막 일본 경찰이 후두둑 하면서 막 뛰어나오고 주위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자인 의사만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 게 아니라 송악산 의사라는 분이 또 저쪽에서 자기도 따로 또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까 거기 전명훈 장인환처럼 둘이 한 패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무렵에 마침 그 아주 좋은 차에 차가 한 대 들어오고 뒤에 사람이 몇이 탄 오니까 이 송악선 의사가 그의 사이토 총독인 줄 알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 뛰어 올라가서 세 사람을 찔렀어요. 그건 그냥 총독이나 그 일행이 아니라 경성 부회의원, 지구로 말하면 서울시 의원들이었어요. 일본인들이었어요. 그 세 명을 찔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호루라기 불고 난리가 나니까 주변에 갑자기 경기가 심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사이토가 오지도 않겠죠. 신변이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주로 다시 복귀하셨어요. 그러다가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 이듬해 이제 만주국이 세워지고요. 만주사변이 일어난 뒤에 국제연맹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만주까지 집어먹으니까 국제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조사단이 파견돼서 현지 조사를 나올 때 이 남자인 의사가 왼쪽 무명지 2마디, 굳이 표현하자면 안중근은 1마디입니다. 남자인 의사는 이 2마디를 자릅니다. 잘라서 이 피로 혈서를 써서 혈서와 함께 이 2개를 손마디 2를 잘라서 이 국제연맹 조사단에게 보냅니다. 단지 몸을 그렇게 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독립운동 선상에서 단지 한 분이 2분인데 남자 안중근, 여자 남자연. 의기가 대단한 분이죠. 의기가. 봐라. 편지, 아들한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양반가의 할머니가 독립운동을 한다니 일견 우습게 들릴 일이지만 현실은 그런 모양을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우습고 아니고 할 때가 아니다. 이 늙어간 육신의 일부라도 흔쾌히 끌어 절규를 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칼을 들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었고요. 단지했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33년에 만주국 건국 1주년입니다. 32년에 만주국이 됐으니까 그때 만주국 3월 1일입니다. 건국일이. 만주국 건국일이. 그때 일본 대사랑 만주국 총책임자들이 건국주의 행사를 할 때 그때는 또 그 만주국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가장 일황 다음으로 가장 대리인 제일 높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권총과 폭탄을 들고 또 갑니다. 그러다가 하얼빈역에서 조선인 밀정이 밀고를 해서 체포됩니다. 그때 61살입니다. 폭탄 메고 권총 차고 죽이러 가겠다고 할 때가 61살이면 지금도 할머니입니다. 안 그래요? 왜? 손자가 있으면 할머니니까. 저게 1933년도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분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세 번째, 김향화 수원 기생입니다. 저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기생이 됐어요. 근데 의식이 있던 기생이었어요.
수원의 기생, 수원 건번. 수원 건번이라 하면은 기생 조합입니다. 수원 지역 기생들 조합 중에서 김양화가 가장 뛰어났대요. 외모나 기에, 예를 들면 검은고를 타거나 노래를 하거나 시를 하거나. 그 조선 기생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수원에서 가장 빼어난 기생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자 기생집에서 술 먹고 노래 안 부르면 그건 기생집 아니죠. 남자들이 술집에 기생집에 술 먹고 노래 부르러 가잖아요. 근데 음주 가무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기생이. 그리고는 기생 20명을 데리고 덕수궁 앞에 많은 조선인들이 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조문하고 고걸할 때 이 김양화도 지 동료 20명을 데리고 수원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소복, 꽃비녀 대신에 나무비녀. 정신 상태를 알겠죠? 정신 상태를. 그리고 집신에 기생이면 그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꽃신 신었을 거 아닙니까? 기생이니까. 그거 버리고 집신 신고, 즉 상주의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서 고종황제 빈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벌써 딱 된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대충 뭐 남들한테 따라가자 해서 대충 뭐 쓰리파 칙칙 끄고 뭐 취직바람에 왔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상주의 복장을 하고 덕수궁 앞에 왔어요. 삼일 만세에도 참여를 했고, 아니 다시 돌아가 원래로. 더 하나 더 옳지. 그 다음에 3월 19일 날, 그 당시 기생들은 뭐 우리도 한동안 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은 뭐 총독부에서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 기생들은 성병 검사를 했어요. 매달. 그때 수원에 자해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병원에 가는 날 그날을 기해 가지고 병원 앞에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했는데 이미 3월 19일이다 보니까 수원 지방에서는 만세 시위가 많이 열기가 죽었어요. 근데 이날을 계기로 해서 수원 지역에서 다시 또 만세가 시작됐습니다. 불을 다시 붙인 거죠. 6개월 옥고를 살았고요. 잡혀가가지고. 그런데 이런 기생이라고 하는 또 이런 사회적인 신분의 이런 괄세 그런 것 때문에 지난 2009년에 뒤늦게 그것도 수원 지역의 한 향토 사학자가 행적을 알려냈고, 그것도 제일 낮은 훈장도 아니 대통령 표창. 아직도 좀 미흡하죠.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옥사를 했다. 누구처럼. 그럼 뭐 그렇게 따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죽어야만 꼭 훈격이 높고, 물론 죽는 분에 대한 옥에서 옥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고문의 결과로 되게 죽기 때문에, 또 고문을 심하게 당했다는 것은 뭐 조직을 불지 않았다든지 이런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죽은 분은 죽은 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았다고 해서 또 그 활동을 저렇게 낮게 볼 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셨죠? 자, 다음 봅시다. 안중근 어머니예요. 안중근 의사 집안은 전부 천주교 집안입니다. 온 식구들이 다 천주교예요. 안중근 아버지가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명은 안중근 의사 모친은 조성녀, 조성녀. 근데 조 말이야. 안중근은 참고로 영어로는 토마스, 세례명이 우리말로는 도마, 한자로는 다묵, 마늘 다자 침묵할 때 묵자, 다묵. 안중근은 뭐 자기 자녀들, 동생, 뭐 이런 사촌들 온 집안이, 안중근 아버지가 6형제입니다. 6형제인데 제일 맏형만 천주교를 안 받아들이고 나머지 6형제와 그 자손들 싹 다 받아들였어요. 맏형제는 왜 안 했냐? 맏형은 왜 안 했느냐? 안중근 아버지는 안중근 아버지 형제 6형제 중에 셋째입니다. 안태훈. 제일 맞이는 왜 안 했느냐? 집안의 조상 제사를 위해서.
장수는 혼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뽑으려 보세요. 은가락지, 은장도, 은기구비계 10종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조마리아에서 본인 거,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 아들이 셋이니까 며느리 셋 거 이렇게 막 낸 거예요. 그때부터 안중근 의거는 190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이 어머니가 안중근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겠지만은 안중근 이전에도 이미 활동을 해왔고 안 의사가 순국한 뒤에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에 묻어서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분은 저분대로 독자적인 나름의 활동을 또 해온 분이에요. 안 의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갑니다. 임시정부로 가서 아까 제가 잠깐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동학 농민전쟁 때 황해도 지역, 그때는 동학의 그 소지역 그 책임자를 접주라고 합니다. 접주. 황해도의 팔봉 접주였어요. 근데 안중근 집안은 동학하고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즉 동학군을 토벌하는 편에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점은. 안중근 아버지는 그때 안중근은 뭐 동학 때는 16살이었으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안중근도 직접 안중근 의사도 동학군을 토벌하는데 동학군과 전쟁하는데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포수들을 이끌고 천병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근데 나중에 백범이 일본군한테 무기에 화력에 뒤져가지고 밀려서 어디 가서 쉬고 있을 때 안중근 아버지가 안태훈이 김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신사협정을 맺자. 너가 공개 안 하면 우리도 공개 안 할게. 안중근 아버지가 김구를 그렇게 생각한 것은 김구의 사람됨을 좋게 봤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젊은이 괜히 혈기방장하게 뭐 또 하다가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도 살기 위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김구는 일본군과 전투에서 무슨 밀려가지고 식구가 몇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세예요. 만약 김구 패하고 안중근 집안 패가 붙으면 그때는 김구 패가 좀 불리해요. 전세가. 그래서 안중근 아버지가 보기에는 저 괜찮은 참 쓸만한 친구인데, 쓸만한 젊은인데 괜히 전쟁한다고 하다가 내가 자칫 저 친구를 내가 죽게 했다면 참 아깝도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너가 안 쓰면 우리 안 쓸게.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반대로 또 합니다. 그거는 물론이요. 한쪽이 공격받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합시다. 이렇게까지 서로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김구가 안중근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한테로 와라. 그래서 김구는 나중에 안중근 그 진영으로 갑니다. 그 청계동입니다. 해주. 청계동. 거기서 한 몇 달 동안 그러면서 부모님까지도 다 안중근 집안 동네로 다 모셔옵니다. 그래서 안중근 모친과 이 백범 김구 선생 모친 광락원 여사는 이미 그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구면입니다. 청계동 시절에서부터.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수립되고 난 뒤에 임시정부에서 여성으로서 큰 어른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안중근 모친, 한 분은 김구 모친. 이 두 분이 임시정부에서 어른이죠. 특히 조마리아에서는 임시정부 내에서도 또 파벌이 많았습니다. 남자 파벌이든 뭐 작은 파벌, 거기에 파벌을 조정해주는 조정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어른이고 또 안중근의 어머니라고 하는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냥 안중근의 엄마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 하나 잘 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안중근에 대해서도 시모시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안중근 이 모잘도 시모시자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 반대는 호부견자입니다. 호랑이 아버지의 개 아들이다. 그 반대말은
호부 견자다.